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중국 근대사 이야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국 근대사 중에서 1884년에 있었던 청푸전쟁을 언급해드렸습니다. 그 청푸전쟁을 거치면서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죠. 그 후 청나라는요, 조선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1880년대 이전부터 원래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 양 이런저런 간섭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1882년에 청푸전쟁 2년 전이죠. 1882년이면 그때 우리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그 이모군란을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흥선대원군, 당시 이모군란 시기에 다시 한번 집권을 해보려고 했던 이 흥선대원군을 잡아갑니다. 청나라로 잡아가서 텐진에 강제 유폐시켰죠. 그리고 조선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을 또 강요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조선에다가는 청나라 군대를 그대로 주둔을 시켜요.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들어왔던 청나라 군대가 그대로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마젠창, 멜렌도르프, 이 멜렌도르프는 친청 독일인인데요. 이런 인물들을 우리나라 조선의 고문으로 파견합니다. 이 인물들이 들어와서 재정고문, 외교고문의 역할을 하면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엄청 강화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조선 관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급진개화파라고 봅니다. 이 급진개화파로 분류가 되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주축이 돼서 1884년에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갑신정변마저도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 궁궐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물론 일본군은 빠르게 철수를 했는데 아무튼 이 갑신정변마저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면서 조선에서 청나라는 그 내정 간섭의 영향력을 더욱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간섭을 하게 된 인물이 바로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위안스카이는요, 1884년 당시 26살의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이 인물은 이미 2년 전인 1882년 이모군란 때도 그때 이미 군대에 청나라 군 장교로서 참여를 했었던 인물이고요. 1884년에는 갑신정변 진압을 주도하면서 이후 이 인물이, 이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 조선 주재 청국 공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정권을 많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내정 간섭을 매우 강화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 전권을 잡고 휘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서 자신들의 이런 내정 간섭 영향력을 점점 더 강화, 심화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갑신정변 때 일본군과 조선 군대가 충돌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조선의 이 청나라 군대는요, 이모군란 진압하면서 이미 들어왔었고, 일본군은요, 이모군란 직후 체결되는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때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해서 맺어준 조선의 조약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공사관이 이모군란 세력의 침입을 받아서 박살날 때 조선 정부가 이걸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이걸 빌미로 일본에서 우리 공사는 우리 일본군이 들어가서 지킬게 라며 일본 공사관 경비병 명목으로 일본군을 조선 서울에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제물포 조약이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일본 군대가 서울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 세력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청나라를 좀 밀어내는, 갑신정변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갑신정변 때 군대가, 청일 군대가 충돌을 하자 이후 1885년에 텐진에서 청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텐진조약인데요. 이 텐진조약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조선에서 청나라, 일본 군대,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합시다. 그리고 이후
군대를 조선에 보낼 때에는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줍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텐진조약이었습니다. 이 텐진조약으로 일단 양국 군대는 빠져나가요. 하지만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은 강화해 나아가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제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영향력을 강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 조선을 노리고 있었던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청나라가 워낙 강력하게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약간 주춤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일본은 지켜봅니다. 일본도 역시 조선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청나라가 저렇게 주도적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바람에 영국과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다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가 저렇게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들어갈 때 청나라 하나만 패면 되겠네. 이런 계산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894년이 되는데요. 1894년에는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되는 그때 조선 정부에서 조선의 관군으로 이 농민군을 제압을 하지 못하자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있었던 텐진조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군대 보낼 때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주기로 했었던 것.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에 통보를 했고요. 일본은 이 텐진조약을 구실로 또 일본군마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만 지역에는 청나라 군대가 약 2,800명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은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8,000명이나 들어왔어요. 청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일본은 이때 뭔가 작당하고 들어온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청나라, 일본 양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이렇게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협상을 하고 이 농민운동의 그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군대를 좀 내보내라 이렇게 조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도 양국 군대를 좀 내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더니요. 조선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조선에 친일 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청나라를 상대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임을 밝히고 선언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자, 조선 정부, 조선 궁궐을 이 일본 군대가 장악을 하니까 청나라는 일본군한테 비난을 하죠. 왜 남의 궁궐을 장악하고 그러느냐? 비난은 하면서도 청나라 안에서도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안에서도 주화파, 주전파 간의 그 논쟁, 그 논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당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이홍장 세력, 서태후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주화파 쪽에 가까웠습니다. 일본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자신들이 조선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일본 세력을 좀 무마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반면 주전론자들, 이들은 일본과 싸우자라는 건데 사실은 당시 정치 세력 중에 막 실권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으나 일본과 싸우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안에서 일본과 협상을 하느냐 싸우느냐라는 그런 갈등이 살짝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요 지금 청나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도권은 칼자루는 일본이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은요 바로 청나라 군대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과 아산 그 아래 사이, 그러니까 인천에서 아산 쪽으로 내려가다가 있는 풍도라는 지역, 아산에서 조금 앞바다예요. 이 풍도에서 일본군과 청나라 해군의 첫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도해전이고요. 일본이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해군들 사이의 충돌이었는데요. 앞서 그 10년여 동안의 세월을 청나라가 조선에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던 그 10년의 세월을 일본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일본은 이 메이지 기간을 거치면서 군대를 육성하고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함의 총 숫자는 청나라 군대가 일본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배의 속도가 일본이 훨씬 더 빨랐고 성능이 일본 배가 좋았으며 배에 실려있는 화포나 무기들의 성능도 일본이 청나라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지휘 체계도 일본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청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즉 전함의 숫자 같은 거 총량은 일본이 작았으나
전체적으로 짜임새나 무기나 지휘체계 이런 것들은 일본이 훨씬 괜찮았다는 것이죠. 풍도해전에서 청나라는 일본 해군에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육지에서 성환 지역, 성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성환 전투에서도 청나라는 패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 군대는 패하면서 또 평양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일본군이 쳐들어가서요. 평양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청나라를 박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청나라는 더 북쪽으로 가죠. 압록강 지역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록강 인근에서도 청나라 군대는 일본군에게 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청나라는 패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그동안 양무운동 기간 동안에 청나라가 자랑스럽게 육성했던 북양함대가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자, 이후 일본군은요, 이제 청나라 영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랴오뚱 반도에서 일본군이 또 청나라 군대와 교전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물론 이때는 청나라가 저항을 매우 강하게 해서 일본군도 타격을 많이 입기는 하지만 일본군이 랴오뚱 반도에서도 승전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청나라 영토로 들어간 일본군은요, 거기서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약탈과 학살까지 자행을 했고요. 이렇게 일본이 전세를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랴오뚱에서 청나라 군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군도 상당히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세는 이미 일본이 쥐고 흔드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산둥반도 동쪽에 있는 웨이하이웨이라는 지역에서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대충돌을 했는데 이 웨이하이웨이 전투는 바다에서 해군끼리의 전투도 있었고 또 육지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대가 웨이하이웨이의 육지에 있던 포대를 완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대를 뺏긴 청나라 군대는 이젠 괴멸될 수밖에 없죠. 바다에서 결국 참패를 하게 되고요. 이 북양함대, 양무운동을 통해서 키웠던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완전히 괴멸되게 되면서 일본의 완승으로 청일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이 웨이하이웨이 전투가 1895년 1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는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일본에게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하러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웨이하이웨이 전투로서 청일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이제 완전 실패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청나라가 그동안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국인 것처럼 가장 큰 나라인 것처럼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이끌어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에게 완전히 패하는 그런 나라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나라가 30년 넘게 전개해 왔었던 양무운동도 이 청일전쟁을 끝으로 완전 실패 판정, 종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이홍장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또 시인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청나라의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을 종결짓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홍장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러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의 극우 세력 중에 한 명인 고야마 로쿠노스케라는 사람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격을 당해가지고 얼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담장에는 그 다음날 이 얼굴에 막 붕대를 감고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약간 좀 완화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청나라한테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배상금 2억 냥을 청나라가 그 전쟁 배상금으로 일본에게 주기로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하는데 원래 일본이 요구한 건 3억 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홍장이 저격을 당해가지고 국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일본 극우파에 의해서 이홍장이 그 청나라의 실권자가 얼굴에 총상을 입었으니까 뭔가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당시 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미국이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 러시아도 집중하고 있는데 뭔가 국제 여론이 부담돼서 1억 냥 깎아가지고 2억 냥으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됐고요. 또 일본이 청나라에 텐진을 할량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텐진을 포기하고 타이완 할량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것도 이홍장이 얼굴에 총상을 입은 사건
때문에 텐진 포기하고 타이완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단 뭐 청나라한테 일본이 그 배상금을 얻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이완뿐만 아니라 랴오뚱 반도 그리고 펑후 열도까지 펑후 제도까지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할량 받아가도록 조약이 완성됩니다. 청나라는요 랴오뚱, 타이완 등 영토를 일본한테 뺏기게 되고 막대한 배상금도 물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 랴오뚱 반도는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개입을 합니다. 랴오뚱 반도 일본이 먹지 마, 그거 뱉어내시지 라고 개입을 해요. 이거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 반도는 그래서 일본이 포기하고 뱉어내는 대신 청나라한테 우리 랴오뚱 반도 포기할 테니 돈 더 내놔 라고 하면서 3천만 냥의 배상금을 더 받아갑니다. 이 러시아가 개입해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계속 이제 랴오뚱은 포기하는 대신 돈을 계속 벌잖아요. 배상금도 있고. 이렇게 이 시모노세키 때 받는 돈으로요 일본은 군대를 더 키웁니다. 이렇게 군대를 키워서 러시아 폐허 10년 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또 전개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청나라는요 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노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신통치 않았고 양모운동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메이지 유신을 전개했던 일본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말았고, 청나라가 오합지졸임을 보여주고 말았고, 정치가 혼란했음을 보여주고 말았고, 하여튼 청나라가 약한 모습을 다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 종주권 이런 걸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에서 그동안 청나라가 주인공처럼 마치 큰형님처럼 주도하던 그러한 국제질서, 이것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중심의 국제질서도 아시아에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인 청나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죠.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의 개혁을 전개해보자라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청나라의 노력,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